웬 미친년이냐 당장 꺼져라며 한 장군이 무시하고 밀쳐버린 여군이 알고 보니 군 전체를 호령하는 별넷 대장이었고 한순간에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한 교만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는 태백산맥의 줄기,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골이 깊다는 강원도 인제 땅은 예부터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다. 겨울이 오면 산새도 길을 잃고 맹수마저 겨울잠에 드는 그 혹독한 땅. 그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은밀한 부대 제3야 전군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령부의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의 깃대 끝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는 마치 이 땅의 혹독한 추위와 맞서 싸우는 살아있는 혼처럼 보였다. 이 거대한 북부 전선을 호령하는 이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야전군 사령관 대장 장혜진이었다. 그녀의 나이 이제 막 5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산맥 같은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인제의 어머니 혹은 강철의 여장군이라 불렀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보다 최전방 초소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병사들의 얼굴을 살피는 것을 더 중히 여겼다. 그녀의 지휘봉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했고 그녀의 귀는 가장 힘없는 병사의 목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해 겨울의 문턱, 첫눈이 내리기 전 가장 춥다는 첫서리가 내린 새벽이었다. 장혜진 대장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부관 박시우 소령만을 대동한 채 사령부에서도 수십 리 떨어진 제12보 병사단 예하 23여단 5대대 비무장지대 철책선에 맞닿은 까츠봉 감시 초소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기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4개의 별을 떼어낸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박소령, 오늘 밤 기온이 몇 도까지 내려갔는가? 적막한 산길을 달리는 낡은 작전 차량 안에서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병사들을 향한 따스한 염려였다. 보고드립니다. 현재 시각 기준 영하 10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소령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왜 이사를 애는 추위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최전방으로 향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활자보다 병사들의 얼어붙은 손등과 창백한 입술을 더 믿는 사람이었다. 까치봉 초소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상황실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잠시 온몸을 녹이던 이등병 하나가 낯선 간부의 등장에 질겁하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상대의 어깨에 빛나는 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생이 많다, 김이병. 편히 쉬어라. 장혜진의 목소리는 어머니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상황실 한 구석에서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석유 난로를 유심히 살폈다. 난로에서는 매캐한 석유 냄새와 함께 미지근한 바람이 힘겹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이 추위를 어찌 버틴단 말인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김이병에게 다가갔다. 방한복이나 동계 장갑 같은 것들은 제대로 다 받았는가? 혹 부족한 것은 없고? 네,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김이병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혜진은 그의 앳된 얼굴과 어색한 표정에서 거짓을 읽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신 상황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보급품 상자로 걸어갔다. 박시우 소령이 손전등을 비추자 상자 안에는 짝이 맞지 않는 방한 장갑 몇 개와 낡은 내피 몇 벌이 전부였다. 박소령, 이 초소의 총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 현재 3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란 말인가?
장혜진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김희병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닌 야전군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보급에 문제가 있었나? 김희병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다. 사실 방안 외피와 장갑이 턱없이 부족하여 야간 근무자들끼리 서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상에 걸린 선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았나? 중대장님께 수차례 건의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장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무서운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녀에게 병사들의 생존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였다. 알겠다. 고생했다. 어서 들어가 눈 좀 붙이도록. 초소를 나선 장혜진은 동쪽에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첩첩산중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박소령. 사령부로 돌아가는 즉시 군수참모와 보급과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하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3군 예하 모든 부대의 동계물자 현황을 샅샅이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특히 최전방 초소부터 단 한 명의 병사라도 개인 보급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부족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채워넣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제야 박시우 소령은 그녀를 사령관님이라 불렀다. 장혜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의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부임한다는 제8군단장 마동철이라는 자에 대한 자료는 가져왔는가? 차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지. 어떤 위인인지 미리 알아둬야겠으니. 그 같은 시각 서울의 국방부 청사를 출발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인제로 향하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갓 제8군단장으로 임명된 마동철 중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군단 참모장으로 발령받은 윤상현 대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마동철. 그는 군내에서 소문난 정치 군인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실력보다는 화려한 언변과 막강한 인맥을 발판 삼아 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더 높은 계급장과 더 막강한 권력이었지 이름도 모르는 병사들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윤 대령, 거기 날씨는 어떻다던가? 마동철이 창밖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물었다. 예, 군단장님. 인제는 이미 한겨울 날씨이며 특히 밤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쯧쯧, 촌 구석은 역시 달라. 하기야 그러니 유배지 소리를 듣는 거겠지. 그래도 어쩌겠나. 대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해야지. 1년만 죽은 듯이 처박혀 있다가 서울로 돌아가면 그만이야. 그의 말투에는 최전방 군단을 책임지게 된 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 대신 귀찮은 오지로 좌천된 듯한 불만이 가득했다. 윤상현 대령은 못 들은 척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단장님. 지금 야전군 사령관이 그 장혜진 대장 아닙니까? 아, 그 여자. 맞다더군.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 참 좋아졌어. 계집이 별 넷을 달고 야전군을 지휘한다니. 아마 총은 제대로 쏴봤으려나 모르겠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서류나 뒤적이던 년이 뭘 알겠어. 군대는 사내들의 세계야. 계집 애들 속굽 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그는 노골적으로 장혜진을 비하했다. 그의 머릿속에 여성 지휘관은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에 불과했다. 윤상현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군단장님, 그래도 장 사령관님은 군내에서 신망이 대단히 높으신 분으로. 신망?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거 다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이야. 여군이라고 띄워주니 진짜인 줄 아는 거지. 어디 두고 보라고. 내가 한번 제대로 기강을 잡아줄 테니. 감히 중장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마동철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장혜진을 무릎 꿇리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량은 마침내 제3야 전군 사령부의 위병소를 통과했다. 마동철은 부임 신고를 위해 사령관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복도 한가운데를 걸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전투복 차림의 한 여군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른 새벽 초소 방문을 마치고 막 집무실로 복귀하던 장혜진이었다. 그녀는 밤샘의 피로가 살짝 묻어나는 얼굴로 병사들의 부족한 보급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깊은 생각에 잠겨 걷고 있었다. 마동철은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그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느 부대 소속이길래 감히 중장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게야? 그는 당연히 자신을 보면 길 옆으로 비켜서서 우렁차게 경례를 붙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장혜진은 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걸어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결국 참다 못한 마동철이 멈춰서서 길을 막았다. 어이 거기.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장혜진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낯선 얼굴의 장군이 들어왔다. 지금 신임 군단장께서 부임하시는 길이다. 눈이 없나? 마동철은 턱짓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장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마동철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졌다. 이 계집이 감히 날 쏘아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장혜진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쳤다. 비키라 하지 않았느냐? 뭐하는 년이야 길 한복판에 서서. 귀까지 먹었나?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동철의 뒤에 서 있던 윤상현 대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앞의 여군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동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더 폭언을 내뱉었다. 어디 소속이야? 내 놈 상관 당장 불러오지 못해. 군기가 아주 썩어 빠졌구나. 장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연이라고 칭한 남자의 얼굴을, 그의 눈에 서린 경멸과 오만함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오히려 마동철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상관이라. 글쎄, 이 대한민국 땅에 나보다 높은 군인이 대통령 각하 말고 또 있었던가. 그 말을 남기고 장혜진은 마동철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마동철은 그녀가 남긴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뭐? 대통령 말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때 사색이 된 윤상현 대령이 다가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단장님, 방금 그분이 장혜진 사령관님이십니다. 뭐라고? 마동철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장혜진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떤 거대한 산맥보다도 무겁게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강철의 땅 인제에서 그의 군 생활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8군단장 취임식은 군단의 드넓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며칠 전의 혹독한 추위가 거짓말처럼 그날은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은 칼같이 오와 열을 맞춘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단상에는 군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내외 귀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취임식의 주인공인 마동철 중장은 단상 중앙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병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며칠 전 복도에서의 끔찍한 실수는 그의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지고 있었다. 그래, 그땐 내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정식으로 사과하면 별일 없을 거야. 사성대장이라도 별 수 있겠어? 같은 군인끼리 좋게 넘어가는 게 상책이지.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잘 훈련된 병사들과 번쩍이는 총검,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이었다. 권력의 달콤함이 다시 그의 혀끝을 맴돌았다. 그는 이 거대한 군단의 새로운 왕이었다. 그는 곧 시작될 자신의 연설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강력한 군대, 엄정한 군기,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육군 제8군단장 마동철 중장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국민 의례, 애국가 재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군단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는 순서가 되었다. 마동철은 직속 상관인 제3야 전군 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수여받아야 했다. 그는 당연히 사령관이 직접 행차하지 않고 부사령관이나 참모장을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 그 여자도 체면이 있지, 이런 말단 군단 취임식에 직접 오겠어?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제3야 전군 사령관 육군 대장 장혜진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연병장 한쪽 끝에서 검은색 의전 차량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다가왔다. 모든 소음이 멎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 차량에 집중되었다. 차량이 멈추고 부관인 박시우 소령이 뒷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장혜진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수수한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다. 각 잡힌 정복 위에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잘 다려진 바지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냈다. 그녀는 어떤 장식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연병장의 모든 공기를 지배했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직접 나타난 거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장혜진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와 정확히 마동철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과 같았지만, 수천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주한 그 시선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부대기 이양 순서가 되었다. 기수가 군단기를 들고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다. 장혜진은 기수로부터 군단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동철에게 군단기를 넘겨주기 전 잠시 멈추었다. 그 짧은 순간은 마동철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장혜진은 나지막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동철 중장. 네. 마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깃발의 무게를 아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서슬 퍼런 경고였다. 이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이 안에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수만 장병들의 목숨과 그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이 땅을 지키다 쓰러져간 선배 전우들의 피가 담겨 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군단기를 마동철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받아들었다. 깃대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장혜진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마동철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했던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와 엄정한 군기를 외치는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단상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장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동철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취임식이 끝나고 장교 식당에서 조촐한 다과회가 열렸다. 마동철은 이 기회에 어떻게든 장혜진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무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령관님,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최대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번 복도에서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령관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장혜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 잔 대신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마 중장.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자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 있지. 나 역시 늘 내 신분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마동철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역시 그냥 넘어가려는 건가. 하지만 장혜진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자네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자네 눈에는 전투복을 입은 아랫사람 혹은 그저 여자로만 보였겠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내가 아니라 계급도 없는 늙은 청소부였다면 자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래도 똑같이 비켜 뭐하는 년이야 라고 말했을까? 마동철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군대의 지휘관은 계급장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격으로 말하는 자리다. 자네가 어깨에 단 별 3개는 자네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 의미를 모른다면 자네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장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단장, 자네의 자리는 저기일세. 내일 아침 8시 사령부에서 열리는 주간 작전회의에서 보도록 하지. 군단의 현안에 대해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밤새워서라도 철저히 준비해 오도록. 그녀는 더 이상 마동철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행원들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다. 마동철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손에 든 와인 잔을 부들부들 떨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장혜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제8군단장 집무실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마동철은 참모들을 닥달하며 내일 작전회에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혜진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보고서의 글자들을 읽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칼날을 쥔 채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가면 뒤에 숨겨왔던 그의 오만과 무능이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3야 전군 사령부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작전 지휘 통제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에는 야전군 사령부의 핵심 참모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관하는 상석에는 장혜진 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몇 도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신임 제8군단장 마동철 중장의 군단 현황 및 작전 계획 보고였다. 마동철은 밤새 준비한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발표석에 섰다.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8군단은 적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마동철은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군단의 막강한 화력과 공격적인 작전 계획을 유창하게 설명했다. 각종 수치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인지를 과시하려 애썼다. 그의 보고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장혜진은 그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런 질문도 표정 변화도 없이 침묵을 지켰다. 보고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동철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 멘트를 날렸다. 이상으로 제8군단은 사령관님의 지휘 아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상 보고 끝. 그가 경례를 붙이자 참모들 사이에서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동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혜진을 쳐다보았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마 중장. 장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보고 잘 들었다. 계획은 아주 거창하고 훌륭하군. 그녀의 칭찬에 마동철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바로 얼어붙었다. 그런데 자네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군. 예? 빠진 것이라니 말씀이십니까? 마동철은 당황하며 되물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장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제8군단 예하부대 배치도를 손으로 가리켰다. 제12보병사단 23여단 5대대의 동계 장비 보급률은 현재 몇 %인가? 내가 그저께 새벽에 직접 확인했을 때는 개인 방한 외피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다. 마동철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가 그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장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른 부대를 가리켰다. 제28포 병여단 예하 362대대의 자주포 예비 부품 현황은 지난 분기 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부품인 자동 장전 장치의 고장률이 목표치를 초과했는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 그것은 군수 참모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동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대답했다. 장혜진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하고 날카로워졌다. 제115공병대대의 도하 장비 가동 상태는, 특히 부교를 연결하는 리본 부교 시스템의 유압 장치에 대한 안전 점검은 최근 언제 실시했나? 마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해야 할 부대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의 보고서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마침내 장혜진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좋다. 세부적인 것은 참모들이 더 잘 알 테니 그렇다 치지.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겠다. 자네가 부임한 이후 지난 일주일간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안전 점검 종합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가? 안전. 그것은 장혜진이 지휘 철학의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였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훈련은 학살이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마동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전 점검.
그는 부임 이후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새로 꾸미고 군단장 관사의 가구를 바꾸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안전 점검은 각급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말을 흐리자 장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묻는 것은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보고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마 중장. 자네는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이다. 그런데 자네 보고서에는 사람이 없어. 오직 장비와 전략만 있을 뿐이다. 녹슨 총을 들고 굶주린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낡은 장비와 허술한 안전관리 속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가도 작전 계획만 훌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장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자네에게 일주일을 주겠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8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병사 1명, 장비 하나까지 모든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도구하도록. 특히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직접 확인하고 자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라. 만약 그때도 이런 식이라면 나는 자네를 군단장으로 인정한 것을 제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마동철에게 더 이상 시선도 주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다음 안건 진행하지.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마동철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수많은 참모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의 등에 꽂혔다. 그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이자 최악의 굴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마동철은 도망치듯 작전 지휘 통제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오르자마자 참모장인 윤상현 대령에게 고함을 질렀다.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한 거냐고.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어서. 변명 집어치워. 그 여자 장혜진. 보통이 아니야. 작정하고 날 망신 주려고 판을 짰어. 마동철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장혜진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진짜 지휘관이었다. 그날 오후 장혜진의 집무실에 있는 비선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의 부관인 박시우 소령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수화기를 막고 장혜진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제8군단 소속이라고만 밝힌 익명의 제보입니다. 군단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모든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안전 관련 예산을 군단장 관사 수리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박소령. 예, 사령관님. 감찰실장 황인규 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장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파국을 예고하는 폭풍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동철이 애써 외면했던 작은 균열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장혜진 대장의 집무실은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감찰실장 황인규 준장은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황 준장은 군내에서 불도저 혹은 독사로 불리는 사내였다. 한번 목표로 삼은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기어이 단죄하고야 마는 그의 성정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서리빨처럼 차가웠지만 그가 군과 전우를 아끼는 마음만은 용암처럼 뜨거움을 장혜진은 알고 있었다. 황 준장. 지도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장혜진이 입을 열었다. 이번 감찰은 조용히 아주 깊숙하게 진행해야 하네.
독사를 잡으려면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풀숲 아래로 포복해야 하는 법이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만 독에 물릴 수 있어.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령관님. 감찰의 요체를 하달해 주십시오. 황인규 준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야전군 사령관이 한밤중에 감찰실장을 밀실로 부르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었다. 군의 명예를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역모에 가까운 사건이 터졌을 때 목표는 제8군단, 정확히는 군단장 마동철 중장일세. 장혜진은 마침내 몸을 돌려 황 준장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비리나 기강 해이의 문제가 아닐세. 이건 군 전체를 향한 기만이자 수만 장병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일 수 있어. 마동철이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는 그를 옥죄는 덫이 될 걸세. 그가 완벽한 거짓의 성을 쌓도록 내버려 두게. 우리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그 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거대한 공성추를 만들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여러 개의 소규모 정예 감찰팀을 편성, 각기 다른 명목으로 위장하여 8군단 예하부대 곳곳에 침투시키겠습니다. 재무, 군수, 시설, 인사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모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제게 직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놈의 사지를 올가매겠습니다. 황인규 준장은 장혜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좋아. 인선은 자네에게 일임하지. 군에서 가장 예리하고 조용한 칼들을 고르게. 보안은 생명이야. 이번 작전명은 동장군 작전으로 하지. 인제의 혹독한 겨울 장군께서 썩어 빠진 것들을 모조리 얼려 부숴버릴 걸세. 명을 받들겠습니다. 황인규 준장이 소리 없이 사라진 뒤 장혜진은 다시 창가에 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동철이 빚어낼 화려한 거짓과 황인규가 파헤칠 처절한 진실이 포개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이 격돌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오만한 욕망이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리라 그녀는 다짐했다. 한편 제8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마동철 중장은 야전군 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도자기를 벽에 집어 던지며 참모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무능한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계집애 같은 년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어. 고작 일주일 안에 군단 전체의 현황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이건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 그의 분노는 온전히 부하들을 향해 있었다. 참모장 윤상현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진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실태?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마동철이 윤 대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지금 와서 엉망진창인 숫자들만 가득한 보고서를 갖다 바치라는 게냐? 내 목을 그 여자 발밑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냐고. 그의 눈은 탐욕과 공포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가려줄 완벽한 거짓말을 원하고 있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 사령관 그 여편네가 토시 하나 못 달게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란 말이다. 보급률 100%, 장비 가동률 100%,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꾸며. 이건 내 군단장으로서의 명령이다. 윤상현 대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군 전체를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라는 명령. 그것은 군인의 명예를 내던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군단장님, 만약 추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는 무슨 놈의 문제? 내가 문제 없다면 없는 거야. 그 여자가 뭘 알겠어?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이던 년이야.
그럴싸한 보고서만 갖다 주면 좋다고 넘어갈 거라고.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내 앞길을 막는 놈은 그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마동철의 광기 어린 협박에 참모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지시는 곧 8군단 예하 모든 부대로 하달되었다. 사령관님 보고용 자료 작성 특별 지침. 그것은 사실상 조작 지침서였다.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경악했지만 군단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8군단 전체가 거대한 연극무대로 변했다. 바로 그 무대 뒤편으로 황인규 준장의 동장군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동장군 1팀은 재무감사의 귀신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국방부 정기예산감사라는 위장 명패를 달고 8군단 사령부 격리처에 들이닥쳤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허위 보고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고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말에 겁을 먹고 순순히 모든 자료를 내주었다. 감사관들은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최근 집행된 군단장 공관 품위 유지 사업 내역서를 발견했다. 사업비는 자그마치 1억 원. 그런데 그 예산의 출처가 장병 복지 및 안전 환경 개선 예산에서 불법적으로 전용된 것임을 밝혀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 감사관은 서류를 복사하며 옆 동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월척일세. 이놈은 빼도 박도 못하겠군. 동장군 2팀은 군수보급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합참 주관 동계 물자 실사 점검을 명분으로 제115공병대대 보급 창고로 향했다. 그들은 창고를 지키는 늙은 원사와 함께 재고 목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그의 푸념을 들어주었다. 아이고 나으리들. 위에서는 자꾸 서류만 맞추라고 닥달하는데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 걸 어쩌란 말이표. 저기 저 소화기들도 다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고철 덩어리인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전부 신품 교체 완료라고 올리라고 하더이다.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우리 애들 다 통닭구이 되는 겁니다. 이 팀 팀장은 늙은 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원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대신 그 신품 교체 완료라고 허위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공문 저희에게만 살짝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늙은 원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공문을 꺼내주었다. 동장군 3팀은 시설 안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육군 본부 주관 혹한기 대비 막사 특별 안전 진단을 핑계로 제12보병사단 예하 부대들을 순회했다. 그들은 최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병사들의 생활관을 촬영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급하게 페인트 칠로 덮어버린 벽의 균열과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창틀이 열화상 카메라에는 선명한 상처처럼 드러났다. 한 병사는 몰래 다가와 속삭였다. 간부님, 저쪽 비상구는 겉만 멀쩡하지 녹이 슬어서 어른 둘이 매달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막사입니까? 감옥입니까? 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이 황인규 준장에게 속속 보고되었다. 그의 비밀 집무실에 걸린 8군단 조직도에는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선들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마동철이라는 독거미가 쳐놓은 거짓말의 그물이었다.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밤 마동철은 자신의 참모장 윤상현 대령이 작성해 온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모든 수치는 100%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항목은 이상 없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고했네, 윤 대령. 아주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그 여편네도 더 이상 트집 잡지 못하겠지.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서명을 휘갈겼다. 그는 윤상현 대령에게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자네 서명만 하면 끝나네. 윤상현 대령은 펜을 든 채 망설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남은 군 생활과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맞바꿔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장해진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뭣들 하는가 어서 서명하지 않고. 마동철이 윽박질렀다. 윤상현 대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는 결국 펜을 움직여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갈던 장혜진의 작전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마동철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발판 위에 올라선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발판을 가차없이 치워버릴 집행인의 결단뿐이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밝았다. 그날 아침 제8군단은 마치 큰 잔치를 앞둔 집처럼 기묘한 활기에 휩싸여 있었다. 밤샘 작업과 거짓 보고에 지쳐있던 장병들은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마동철 중장은 예하 부대 전체에 부대 개방 및 환경 미화의 날을 선포했다. 언제 야전군 사령부에서 불시 점검단이 닥칠지 모른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체는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리허설이었다. 제28포 병여단에서는 병사들이 낡은 자주포의 포신 위에 신선한 국방색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었다. 고장난 자동 장전 장치는 아예 커다란 방수포로 덮어놓고 핵심 부품 교체 정비 중이라는 그럴싸한 팻말을 세워두었다. 한 상병이 후임에게 킥킥거리며 말했다. 야,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러다 전쟁 나면 포탄 대신 페인트 쏘겠네, 그려. 제115 공병대대에서는 병사들이 녹슨 도화 장비에 열심히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고착된 비상구에는 다량의 윤활유를 뿌려 억지로 한두 번 여다다 본 뒤 정상 작동 확인 필이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각자 구경도 못 해본 최신 방한용품 목록을 시험 공부하듯 외우고 있었다. 만약 높은 분이 오셔서 물어보면 이 고어텍스 방한 상의를 지급받았고 보온성이 아주 뛰어나 밤에 땀이 날 지경이라고 대답하는 거다. 알겠냐? 분대장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8군단 전체가 동원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정점에서 마동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양담배를 피워 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가죽으로 표지를 장식하고 금박으로 제목을 새긴 완벽한 보고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자 그를 위기에서 구해줄 천하무적의 방패였다. 그가 불법 전용한 예산으로 새로 꾸민 집무실은 작은 궁전과 같았다. 윤 대령, 보고서는 자네가 직접 사령부에 전달하도록 하게. 가서 내 말도 전해. 8군단은 사령관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이야. 마동철은 새로 들여놓은 최고급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장혜진이 이 완벽한 보고서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윤상현 대령은 묵직한 보고서 뭉치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 거짓말 덩어리를 들고 자신의 상관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던 장혜진 대장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왔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군복을 벗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서울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같은 시각 야전군 사령부의 장혜진 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만이 아는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황인규 준장이 지난 며칠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동장군 작전의 결과 보고서였다. 그것은 조작된 서류의 원본 대조표와 내부 고발자의 피 맺힌 진술서,
그리고 부패의 현장을 담은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마동철이 만든 거짓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장혜진은 황인규 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마 중장의 보고서가 도착하면 그걸 명분으로 삼을 걸세. 내일 아침 제8군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전군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소집하게. 3군 예하 모든 사단장과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전원 참석시키도록. 회의 주제는 지휘관의 명예와 책임이라고 공지하고 제8군단의 모범적인 부대 관리 사례 발표를 첫 순서로 넣도록 해. 마동철이 스스로 가장 높은 무대 위로 올라오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려는 것이군요. 황인규 준장의 말에 장혜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의 명예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지휘관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의 뼛속에 똑똑히 새겨줄 필요가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윤상현 대령이 사령관 부속실에 도착했다. 그는 부관인 박시우 소령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보고서를 건넸다. 소령님, 군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8군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박시우 소령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윤 대령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보고서가 거대한 거짓임을 알았지만 섣불리 내색하지 않았다. 윤상현 대령은 준비해온 마동철의 말을 앵무새처럼 전했다. 사령관님께서는 저희 군단이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윤 대령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황급히 몸을 돌렸다. 박시우 소령은 그 보고서를 들고 장혜진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사령관님, 제8군단에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장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한쪽은 마동철이 제출한 화려한 거짓말, 다른 한쪽은 황인규가 가져온 처절한 진실. 그녀는 마동철의 보고서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참으로 공들인 허풍이로군. 이 허풍선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잔치를 열어줘야겠지.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 준장, 전부 모이게. 내일 아침 8군단에서 전군 지휘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주인공이 자기 잔치에 빠져서야 되겠나. 전화기 너머로 황인규 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알겠습니다. 심판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8군단 사령부에는 긴급 교육 개최 공문이 하달되었다. 공문을 받아든 마동철은 뛸 듯이 기뻐했다. 모범 사례 발표라는 문구에 그의 입이 귀에 걸렸다. 하하, 윤 대령 봤나? 내 말이 맞았지. 그 여자가 내 보고서에 완전히 감명받은 거야. 내일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걸세.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나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는 날이야.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최고급 양주를 꺼내 파멸전야의 향연을 즐겼다. 폭풍이 몰려오는 줄도 모르고 태풍의 눈 안에서 춤을 추는 어리석은 선장처럼.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일 아침 자신이 서게 될 무대가 영광의 단상이 아니라 심판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파멸전야의 화려한 향연 속에서 그의 거짓말은 파멸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8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야전군 예하각 부대를 대표하는 사단장, 여단장, 참모들이 속속 도착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강당의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갑작스러운 교육 소집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교육 주제가 8군단의 모범 사례 발표라는 것을 듣고는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온 주인공 마동철 중장을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마동철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강당 맨 앞줄 중앙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에 앉아 동료 및 후배 장성들과 악수를 나누며 거드름을 피웠다. 허허, 별거 아닙니다. 그저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하들을 믿고 맡기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위선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쏟아지는 찬사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그는 힐끗 무대 위를 쳐다보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예 강군, 육군 제8군단이라는 큼지막한 환영 문구가 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마침내 교육 시작 시간이 되었다. 강당의 모든 문이 닫히고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자의 장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3야 전군 사령관 주관, 전군 지휘관 특별 정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장해진 대장이 부관과 감찰실장을 대동하고 무대 위로 등단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은 인제의 겨울 서리보다 더 차갑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례를 받은 뒤 곧바로 연단으로 향했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강당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마동철은 가슴을 쫙 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곧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다. 장혜진은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마동철에게 머물렀다. 어제 나는 제8군단장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보고서를 한 권 받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박시우 소령에게 손짓했다. 박소령은 마동철이 제출했던 화려한 보고서를 들고 와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단 한 건의 안전 문제도 단 하나의 보급 부족도 없는 완벽한 부대에 대한 보고서였지. 나는 이 보고서를 밤새 읽고 실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동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장혜진의 다음 말이 그의 미소를 산산조각 냈다. 실로 감동적인 대하소설이었어. 강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소설이라는 단어에 마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내의 모든 지휘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위대한 소설을 쓴 작가를 모든 분들 앞에 소개해주고 그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환영 문구가 떠있던 무대 뒤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고 시뻘겋게 녹이 쓴 소화기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종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신품 교체 완료. 라고 적힌 8군단의 공식 문서가 함께 떠올랐다. 문서 하단에는 마동철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동철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저 사진이 어떻게? 마동철 중장,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완벽한 안전관리인가? 장혜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강당을 울렸다. 스크린은 쉴 새 없이 바뀌었다.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균열투성이의 생활관 벽. 정비 중이라는 팻말 뒤에 숨겨진 고장난 자주포의 내부. 윤활유 범벅이 된 채 겨우 열리는 녹슨 비상구.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안전 예산이 군단장 공관 수리비로 둔갑하는 과정이 담긴 회계 장부가 나타났다. 예산 전용 서류에도 어김없이 마동철의 서명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강당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기만한 거대한 사기극이자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추악한 범죄였다. 모든 시선이 마동철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장혜진은 그의 참모장이었던 윤상현 대령을 호명했다. 윤상현 대령, 단상 위로 올라오도록. 윤 대령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휘청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혜진은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윤 대령,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서 자네의 명예와 자네 자식들의 얼굴,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윤상현 대령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보고서는 전부 허위입니다. 군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마동철의 범죄를 확정짓는 마지막 망치 소리와 같았다. 마동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장혜진은 무너진 마동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분노보다 서늘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마동철, 그대는 군복에 새겨진 맹세를 저버렸고 전우의 목숨을 희롱했으며 국가의 녹을 먹는 좀벌레와 같은 짓을 자행했다. 그대의 별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박소령, 지금 즉시 헌병을 호출하라.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섰다. 헌병은 듣도록. 현 시간부로 마동철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직위를 해제한다. 신병을 즉시 확보하여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이첩하도록. 감찰실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법과 군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예외는 없다. 명받았습니다. 헌병들이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심판의 철퇴가 마침내 그의 머리 위로 내려꽂힌 것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군부의 실세였던 삼성 장군이 모든 동료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장혜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안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선언했다. 오늘 이 광경을 뼛속에 새겨라. 군인의 길을 벗어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부패의 잔해를 치우고 군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녀가 연단을 내려오자 강당 안의 모든 지휘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기립하여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운 진정한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심판의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진정한 강군을 향한 장혜진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마동철 중장이 수갑을 찬 채 대강당에서 끌려나간 그 순간 제8군단은 머리를 잃은 거대한 이무기처럼 혼돈 속에서 꿈틀거렸다. 군단장이 눈앞에서 군홧발에 짓밟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장교들과 병사들은 극심한 혼란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완벽한 군단이라는 거짓된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 드러난 것은 썩어 문드러진 맨얼굴 뿐이었다.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지휘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불신과 냉소가 도간개처럼 군단 전체를 뒤덮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 장혜진 대장은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 홀로 선 등대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처벌과 단죄만으로는 무너진 군단을 다시 세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를 흘리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문책이 아니라 상처를 동여매고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오만석의 공석이 된 군단장 자리에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야전에서 잔뼈가 굵고 장병들의 신망이 두터운 강태식 소장을 군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늙은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강태식 장군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병사들과 함께 흙바닥에서 뒹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군인이었다. 강태식 장군이 8군단에 도착하여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처벌이 아닌 안정이었다. 모든 훈련과 불필요한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전 부대는 현 시간부로 부대 재정비 및 심리 안정 기간에 돌입한다. 그의 굵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군단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와 동시에 황인규 준장이 이끄는 야전군 사령부 특별감찰단이 8군단에 공식적으로 진주했다. 이전의 동장군 작전이 은밀한 외과 수술이었다면 이번 감찰은 환부 전체를 드러내고 고름을 짜내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감찰단의 활동은 최말단 부대에서부터 체감되기 시작했다. 일장 초반 장혜진이 방문했던 최전방 까치봉 초소의 김이병은 자신의 생활관에 들이닥친 낯선 간부들 앞에서 잔뜩 긴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윽박지르거나 서류를 뒤지는 대신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김이병, 그동안 부대 생활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점 혹은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편하게 말해주게. 자네의 이름은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네. 이건 자네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야. 김이병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대로 부족했던 보급품 형식적인 안전점검, 간부들의 폭언 등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 기록되었고 감찰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적인 증거였던 허위 공문을 넘겼던 115공병대대의 늙은 원사는 감찰단에 소환되면서 이제 내군 생활도 끝이구나라며 체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찰실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징계가 아닌 표창 추천서였다. 황인규 준장은 직접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원사님의 용기가 썩어가는 군의 일부를 도려낼 수 있었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우리 군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야. 이 소식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정의를 행한 자는 보상받고 불의를 행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얼어붙었던 병사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장혜진의 다음 조치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황인규 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한적 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마동철 전 군단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허위 보고에 가담했으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상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을 최대한 감면해 줄 것이다. 이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되 아직 살아있는 살점은 지켜내려는 명의의 처방과도 같았다. 마동철의 핵심 측근들과 적극적인 부역자들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겁에 질려있던 대다수의 하급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수백 통의 자진 신고와 제보가 쏟아졌다. 마동철의 범죄 행각은 이제 그의 측근들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등을 돌린 수많은 내부자들의 증언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을 폭로했던 윤상현 대령은 검찰의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속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 며칠 뒤 장혜진은 직접 8군단을 방문했다. 그녀는 의전이나 환영 인파를 모두 물리치고 강태식 장군과 단둘이 군단 곳곳을 걸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에 배식을 받아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어린 병사에게 물었다. 음식 맛은 어떤가? 집에는 자주 연락드리고.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사령관이 구름 위의 신선이 아님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장에서 방문했던 그 최전방 까치봉 초소로 이어졌다. 초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은 난방기는 최신 히터로 교체되었고 모든 병사들에게는 개인별로 신형 방한 장비가 지급되어 있었다. 그녀가 주문했던 오늘 밤 안으로 채워 넣으라던 그 지시가 비록 끔찍한 사건을 거치긴 했지만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초소 옥상에서 철책 너머를 바라보며 김이병에게 말했다. 김이병,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려면 가장 먼저 폐허를 깨끗이 치워야 하네. 그리고 그 위에 좋은 흙을 붓고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야 하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부패의 잔해를 치우고 진실과 신뢰라는 주춧돌을 놓는 일.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곳에 아주 튼튼한 집이 들어설 걸세.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군 최고 지휘관의 약속이자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날 밤 사령부로 복귀한 장혜진을 황인규 준장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마동철의 개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마동철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황 준장은 암호화된 장부 하나를 가리켰다. 마동철이 빼돌린 군 예산의 상당 부분이 그의 개인적인 유용 외에 정기적으로 한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성방산이라는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돈의 일부가 다시 대성방산을 통해 유력 정치인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과 정치 그리고 방산업체가 결탁한 거대한 비리의 실마리일지도 모릅니다. 장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꼬리가 아니라 더 거대한 괴물의 발톱에 불과했다. 마동철은 그저 행동대장이었을 뿐 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 내부의 적이 아니라 군을 좀먹는 외부의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놓였음을 직감했다. 폐허 위에 이제 막 피어나려는 희망의 꽃을 그 거대한 그림자가 다시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배후에 군의산의정 복합체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장혜진은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군 내부의 자정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인재의 전선이 아닌 권력의 심장부인 서울을 향해 포문을 열어야 했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의 계급장이나 군령이 통하지 않는 교활한 정치와 거대한 자본이 지배하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황인규 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방위산업체 대성방산은 최근 몇 년간 군의 주요 무기 도입 및 정비 사업을 독점하며 급성장한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조상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군 출신도 아니었고 무기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탁월한 로비 능력과 정치적 수완만으로 방산업계의 거물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를 권력의 거머리라고 불렀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성방산의 회장실. 조상무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동철의 구속 기사가 실린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는 기사를 읽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에게 마동철은 유용한 도구였을 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마동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불똥이 튀는 것이었다. 어리석은 놈. 조용히 1년만 버티면 대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늘. 기껏 여자 장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내. 그는 혀를 차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국방부 정책실장한테 연락해. 주말에 조용한 식사 자리를 좀 만들라고.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 되시는 우리 백성일 의원님께도 안부 인사 전하고.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꺼야지. 장혜진이라는 그 여장군 너무 의욕이 과해. 조금 쉬게 해줘야겠어. 그의 전화 몇 통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장혜진에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장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장 장군, 마동철 중장관은 아주 잘 처리했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장 장군의 공이 아주 커. 하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아닌가 싶소. 수사를 너무 확대하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이쯤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군의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떻겠소? 그것은 조언을 빙자한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장혜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장관님, 골마 터진 환부는 완전히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제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자신이 이제 군 수뇌부 내에서도 고립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황인규 준장의 감찰단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대성방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하자 민간 은행들은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마동철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예비역 장성들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거나 유력 로펌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거대한 힘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장혜진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군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녀에게는 군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을 또 다른 칼날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검사 최강욱. 그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서슴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물론 그 때문에 적도 많았고 늘 한직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장혜진은 자신의 부관인 박시우 소령을 통해 극비리에 최강욱 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한정식집 별실이었다. 군의 사성 장군과 현직 부장 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오해를 사기 충분했기에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처음 최강욱 검사는 장혜진을 경계했다. 그는 군 조직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를 혐오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왜 검찰까지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저희가 군의 해결사라도 되는 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그의 말투는 가시 돋쳐 있었다. 장혜진은 변명하지 않고 황인규 준장이 정리한 동장군 작전 보고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최 부장님,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암세포는 이미 민간과 정치권까지 깊숙이 전이되었습니다. 저는 군의 내부에서 검사님은 외부에서 동시에 칼을 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겁니다. 최강욱은 반신반의하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커졌다. 마동철의 비리, 대성방산으로의 자금 유출, 그리고 마침내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건이었다. 이 자료, 전부 사실입니까?
제가 제 군 경력 전체를 걸겠습니다. 최강욱은 한참 동안 장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이 위험천만한 독이 든 성배이자 동시에 검사로서의 인생을 걸 만한 대의짐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군과 검찰의 가장 위험한 동맹이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며칠 뒤 최강욱 검사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동철이었다. 마동철은 유령 로펌을 통해 황제처럼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곧 자신을 구해줄 구원의 손길이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강욱은 그에게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마동철 씨, 당신의 주인들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평생 썩는 조건으로 그들은 당신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최강욱은 마동철을 버린 대성방산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증거를 그의 앞에 던졌다. 마동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다. 살고 싶으면 입을 여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재판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거래이자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마동철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강욱 검사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대성방산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군 고위층에 뇌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한 정치인에게 상납해왔다고 실토했다. 그 정치인이 누굽니까? 마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백성일 의원입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마침내 그 이름을 드러냈다. 이제 싸움은 돌이킬 수 없었다. 장혜진과 최강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 중 하나를 상대로 모든 것을 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마동철의 자백으로 국방위원장 백성일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방산 비리 사건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장혜진과 최강욱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장혜진은 군 내부의 동요를 막고 자신의 개혁을 지켜내는 강철의 길을, 최강욱은 여론과 정치를 상대로 진실을 파헤치는 비단의 칼을 휘둘러야 했다. 백성일 의원과 대성방산의 조상모 회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언론이었다. 그들과 결탁한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장혜진 대장을 향해 융단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단독 장혜진 사령관, 군 안정 해치는 무리한 수사 강행. 배경에 정치적 야심 있나? 칼럼 여성 장군의 감정적 리더십, 군의 위계 질서 무너뜨린다. 사설 공명심의 눈먼 한 장군의 독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장혜진의 개혁은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과격한 숙청으로 그녀의 원칙은 정치적 야심으로 포장되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녀의 단호함은 히스테리로, 그녀의 세심함은 치졸함으로 폄하되었다.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장혜진의 부관인 박시우 소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고했다. 사령관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즉각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반박 성명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박소령,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걸세.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네. 장혜진의 방식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우직했다.
그녀는 언론의 공격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새로운 8군단을 만드는 데 쏟아부었다. 그녀는 마동철의 부패로 중단되었던 모든 안전 설비 교체 사업을 최우선으로 재개했다. 최신 방탄 헬멧과 개인 전투 장비가 최전방 부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고 낡은 막사들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역공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사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를 제8군단으로 초청했다. 군 개혁 현장 설명회라는 이름이었다. 기자들은 장혜진의 비리를 폭로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비리의 현장이 아니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처럼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기자들은 병사들과 자유롭게 인터뷰할 수 있었다. 병사들은 하나같이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믿고 훈련할 수 있다. 사령관님 덕분에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설명회 마지막 장혜진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지휘 철학을 담담하게 말했다. 국가의 안보는 값비싼 무기나 화려한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운용하는 한 명 한 명의 병사,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은 군의 기강이 아니라 병사들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군복의 무게이며 이 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강철은 바로 저기 땀 흘리는 우리 병사들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그 어떤 반박 성명보다 강력했다.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장혜진을 마녀 사냥하던 언론들은 역풍을 맞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누가 진짜 안보를 생각하는 지휘관인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장혜진이 강철의 길에서 버티는 동안 최강욱은 비단의 칼을 휘둘렀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성방산 본사와 백성일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십 개의 파란색 박스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마동철 게이트는 백성일의 대성방산 게이트로 확전되었다. 궁지에 몰린 백성일과 조상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장혜진의 군사적 업적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녀의 인간적인 약점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은 정보원을 총동원해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건수를 찾아냈다. 몇 해 전 장혜진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적의 국지 도발에 대응하는 작전 중 휘하 대대장이었던 김도현 중령이 그녀의 명령을 일부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전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의 공식 발표는 영웅적인 전사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휘 책임 논란이 있었다. 장혜진은 규정을 어긴 부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감찰을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백성일 측은 이 사건을 왜곡하여 장혜진의 독선적인 지휘가 부하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했다. 군 내부의 기밀 정보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정보원이 군 최고 위층까지 닿아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의 음모가 실행되기 직전 장혜진에게 한 통의 비밀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윤상현 대령이었다. 그는 백성일 측 변호인단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장혜진의 부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그들이 사령관님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려 합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박시우 소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장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당시 작전의 전모가 담긴 비공개 보고서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전사한 부하와 그 유가족을 위해 그리고 군의 명예를 위해
이 진실을 평생 가슴에 묻으리라 다짐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가올 인신공격을 무시하고 지금의 싸움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전자는 자신을 비겁자로 만들 수 있고 후자는 그녀의 군 경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보고서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그 표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결심이 선듯했다. 그녀는 진흙탕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적들이 그녀의 가장 신성한 영역, 전우의 명예까지 더럽히려 드는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그녀 자신의 방식대로 정면에서 끝내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백성일과 조상무가 손을 쓴 보수 언론의 일면 머리 기사는 한 자루의 독화살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갔다. 단독 충격. 장해진 사령관, 과거 작전서 부하 죽음으로 내몬 오만과 독선의 지휘, 그 전모. 기사는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익명의 군 고위 관계자와 작전 참가 장병의 증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장해진이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고 이에 반대한 유능한 부하 김도현 중령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서술했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은 감정적인 히스테리로 작전 후의 침묵은 책임 회피로 매도되었다. 기사는 그녀가 군의 가장 신성한 가치인 전우회를 배신한 파렴치한 지휘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참군인 강철의 여장군이라며 그녀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정치권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야당은 즉각 장해진 게이트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방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마침내 대통령실에서조차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장해진 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동철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 편의 악의적인 기사로 무너져 내릴 위기였다. 사령부의 모든 참모들은 패닉에 빠졌다. 박시우 소령은 붉어진 눈으로 그녀에게 호소했다. 사령관님,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사령관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진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낼 방법은 진흙보다 더 근원적인 단단한 바위 같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국방부 공보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제3야 전군 사령관 대장 장해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현역 야전군 사령관이 그것도 자신과 관련된 스캔들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방부 공보실은 당황했지만 이미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전투를 위한 무대가 차려졌다.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 브리핑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가 전쟁터의 포화처럼 느껴졌다.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일 의원과 조상무 회장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장해진이 어떤 변명을 하든 이미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약속된 시간 장해진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이었고 4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어제와 오늘 저에 대해 보도된 김도현 중령의 전사 사건 기사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예상했던 부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장내의 공기를 바꾸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김도현 중령이 제 지휘하에 작전 중 목숨을 잃었으며 그 지휘관으로서의 최종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책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 기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장혜진은 연단 옆에 부관에게 눈짓했다. 박시우 소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브리핑룸의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 상단에 붉은색의 대외비 인장이 선명한 문서가 나타났다. 작전명 여명의 거무결과 보고서. 저는 오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감수하고 이 시간부로 이 작전 보고서의 기밀을 제 직권으로 해제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브리핑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마치 유능한 교수가 강의를 하듯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작전은 적의 예상 침투로를 차단하는 매복 작전이었다. 장혜진은 적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김도현 중령의 대대에게는 절대로 먼저 교전하지 말고 아군 포병의 지원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수차례 하달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수의 적이 나타나자 김도현 중령은 자신의 부대가 포위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국 장혜진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바로 그때 장혜진은 모두를 경악하게 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여기 그날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브리핑룸에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당시에 긴박했던 지휘 통제망 교신 내용이었다. 장혜진 사령부 도현, 김도현 중령, 응답하라. 거긴 함정이다. 당장 퇴각하라는 내 명령 안 들리나? 그건 명령이다. 내 부하들 목숨이 우선이야. 당장 빠져나와. 장혜진의 절박하고 다급한 외침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숨가쁜 총성과 함께 들려오는 김도현 중령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김도현 현장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기회가 보였습니다. 부하들을 위해 저를 용서하십시오.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처절했다. 브리핑룸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 기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장혜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기밀로 묻고 모든 책임을 제가 안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규정을 어겼지만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한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명령 불복종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불명예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기억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TV를 보고 있을 백성일과 조상무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전우의 이 숭고한 희생을 자신의 더러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죽은 자의 명예까지 더럽히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적입니다.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린 출처는 대성방산과 그들의 비호 세력인 백성일 의원입니다.
이 시간 이후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완벽한 카운터펀치이자 부패한 권력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장혜진은 희생된 영웅의 명예를 지킨 참된 지휘관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되었고, 그녀를 공격했던 백성일 의원은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최강욱 검사의 수사팀은 국민적 지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며칠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백성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는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최강욱의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고, 조상무 회장 역시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되었다. 거대한 비리의 사슬은 마침내 끊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몇 주 뒤 장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김도현 중령의 노모와 그의 어린 아들이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노모는 장혜진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장님이야말로 우리 아들의 진짜 사령관이셨습니다. 장혜진은 노모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녀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책임감의 무게와 이제야 비로소 얻게 된 마음의 평화가 뒤섞인 것이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인제의 겨울이 가고 DMZ의 철책 너머로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날이었다. 장혜진은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 언덕에 다시 서 있었다. 그녀의 발밑, 한때 폐허였던 제8군단은 강태식 장군의 지휘 아래 야전군 최고의 모범부대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가 뿌렸던 진실의 씨앗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난 것이었다. 부관인 박시우 소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존경이 가득했다. 사령관님,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령관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기 합동참모의장 인선을 논의하고 싶으시다고. 장혜진은 대답 대신 저 멀리 평화롭게 펼쳐진 북녘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가식 없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합참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바로 부하들의 신뢰와 국민의 존경이라는 그 어떤 계급장보다도 빛나는 자리에. 그녀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 별은 떨어지지 않고 더욱 높은 하늘에서 모두를 비추기 위해 제 길을 갈 것이었다. 강철의 땅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녀는 이 땅의 진정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